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대구는 전체 가구의 30%가, 경북은 34%가 1인 가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지역의 중장년 1인 가구 대부분은 매월 거주비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서울과 경기 또 부산처럼 대구와 경북도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대구 경북연구원이 경상북도와 함께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회복을 주제로 포럼을 엽니다. 1인 가구의 고립감과 또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또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9월 23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 고속도로 위쪽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다부터널 일대 차량 많습니다. 동명휴게소부터 다부터널까지 3km 정도 차간거리 많이 당겨서 이동하는데요. 다부터널 지나면 바로 속력 회복하겠습니다. 이후 군위 안동권으로도 평균 속도 회복해서 이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중부내륙지선 현풍 방향은 화원요금소에서 옥포갈림목 일대 1, 2차로에 있었던 정체 서서히 해소되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서행으로 지나실 수 있고요. 이후 달성나들목까지 흐름 무난합니다. 반대 방향은 금호갈림목 쪽으로 교통량만 꾸준합니다. 계속해서 시내도로 상황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 수성교 지하차도 안쪽부터 2차로 따라 정체인데요. 동신교 지하차도에서 침산교 지하차도까지 차들 답답한 흐름 보입니다. 동북로는 복현내거리 지나서 복현고가차도 이후 연암내거리까지 차들 밀리고 있고요. 상화로도 진천남내거리에서 유천내거리까지 교통량 몰리고 있습니다. 달구벌대로 범어내거리에서 만촌내거리 방향은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고요. 반대 방향은 수성교에서 반월당 내거리 방향 정체골이 깁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분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16도로 출발해서 한낮엔 2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이맘때 가을 날씨 이어지면서 큰 일교차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엔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 높음 단계 보일 걸로 예상되고요. 아침까지는 경북 내륙에 가시거리 1km 정도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전국에서 청명한 가을 하늘이 이어지겠고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18.6도, 습도는 90%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지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공공기관 통폐합 이후에 새롭게 새로운 사람을 지명을 한 절차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 일단 이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오전 이 대구시의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과 환경공단이 통합해서 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처음 출범하게 된 이 상황입니다. 예. 이 통합에 따른 업무 전문성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이 문기봉 이사장 내정자의 이 부동산 의혹에 대한 이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하병문 대구시의원은 이 문기봉 이사장이 이 도로공사에서 근무할 때 상임이사 후보로 청와대 검증까지 받았는데 왜 이 임명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 평수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문기봉 내정자가 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재숙 시의원이 이런 질의를 했는데 대구 수성구뿐만 아니라 세종시에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떤 용도로 구매를 했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기봉 내정자는 아들이 공무원 준비를 해서 이 퇴직 이후 이 세종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 이렇게 답을 했지만
실제로 이 문기봉 내정자의 아들은 이 공기업에 입사하면서 세종시 거주가 불발됐고 이 본인도 대구에 거주하면서 세종시 주택은 임대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어쨌든 이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이 부동산 문제, 네. 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정부까지도 대구시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인사청문회는 또 계속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통폐합된 공공기관의 이 새로운 임원들이 계속해서 지금 내정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인사청문회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은행권의 이상한 외화송금 규모가 1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대구은행도 송금액이 1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를 했었는데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외에도 10개 시중 지방은행에서도 수상한 외화송금 거래가 파악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송금 규모도 지난달 14일 발표했던 65억 4천만 달러보다 훨씬 늘어났는데요. 72억 2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0조 1,141억 원입니다. 네. 은행별로 보면은요. 신한은행이 23억 6천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이 16억 2천만 달러 그리고 하나은행이 10억 8천만 달러 순이었습니다. 국민은행도 7억 5천만 달러나 됐는데요. 대구은행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은행은 1,000만 달러로 지방은행 가운데 부산은행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상한 외환송금 의심 사례가 확인이 된 만큼 12개의 은행에 대한 감사를 다음 달 말까지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지검 반부패 수사부가 지난 21일 서울에 있는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을 했었는데요. 네. 전 지점장인 A씨도 체포해서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예, 무슨 용도로 이렇게 외화송금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제대로 밝혀져야겠습니다.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이 경북 안동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전 원장이 이 장애인 급여 1억 8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해당 시설은 직원들이 거주장애인을 폭행하는 등 인권 유린이 확인되면서 안동시가 시설 폐쇄 처분까지 했는데 따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곳입니다. 네. 이 선산재활원 전 원장 A씨 의 경우에는 거주장애인 여러 명의 적금 통장, 급여 통장에서 수백 차례 현금을 인출해서 이 개인 생활비와 카드 대금 납부 등의 임의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수사기관이 파악한 횡령 금액이 1억 8,195만여 원이었는데요. 이 재판에서 확인된 이 A씨의 횡령은 입소장애인 4명에 대해서 10년 가까이 지속이 됐고요. 네. A씨가 횡령한 이 재산은 피해자들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징역 7년이라는 이 중형이 선고가 됐는데 일단 장애인 단체에서는 이 선산재활원의 전 원장뿐만 아니라 이 장애인 이 시설 자체가 이 거주인 폭행, 체벌, 이 급여 착취와 같은 문제들이 고스란히 계속해서 남아 있다면서 이 판결이 나왔지만 시설 폐쇄가 이루어져야 된다. 네.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설은 그러면 운영이 계속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남아 있는 장애인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20여 명 정도가 남아 있는데 네. 현재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시에서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지만 여기에 좀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불법적인 행태가 드러난 시설에 대해서는 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이 쌀값이 연일 폭락하면서 전국 각지의 농민들이 이 벼를 갈아엎으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쌀값 폭락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얼마나 화가 나면 이 농민들이 애써 키운 벼를 직접 이제 갈아엎었겠습니까? 며칠 전인 것으로 기억나는데 조 기자님 현장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1일이었는데요. 경북 의성과 상주에서 논 갈아엎기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상주에서는 600평의 논을 그리고 의성에서는 400평의 논을 갈아엎었는데요.
이때 만나본 농민들은 그 눈물까지 보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착잡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네. 직접 경제가 논인데 갈아엎으니 칼로 가슴을 찌르는 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부도 나랏값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고 농민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갈아엎은 논에서 가져온 벼를 경북도청 앞에 쌓아놓고 또 상여를 매면서 쌀값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농민대회도 열렸었는데요. 네. 농민들은 쌀값 보장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농민들이 이제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고 하는데 값이 그럼 어느 정도나 떨어진 건가요? 네, 지난해 80kg 한 가마니에 22만 원이었던 쌀값이 올해 뭐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이 농민들은 적어도 밥 한 공기에 300원은 돼야 하는데 한 공기에 206원까지 떨어지면서 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80kg 기준이면 이게 비싸구나 해서 감이 잘 안 올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정부가 20kg 기준으로 집계하는 통계를 보면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9월 15일 기준으로 20kg 쌀값이 4725원인데 지난해 같은 시기에는 55,630원이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니까 알겠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이 떨어진 정도가 앞으로도 계속 좀 이어질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이 반면에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농자재 가격은 이 30% 올랐고 또 700원에서 800원 정도이던 면세유 가격 역시 1,500원까지 2배로 뛰었습니다. 여기다 인건비도 오르면서 특히 쌀을 경작하는 농민들은 먹고 살 수가 없다면서 이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이맘때쯤에 20kg 쌀값이 4만 원? 4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가 그런데 올해가 지난해가 5만 5천 원 정도였다고요. 정말 많이 크게 떨어졌는데 이렇게 쌀값이 크게 떨어진 이유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껌값보다 뭐 싸다. 굉장히 가격이 싼 물건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쌀값이 껌값보다 훨씬 싸진 겁니다. 올해 예상되는 쌀 생산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요. 올해는 상당히 풍년입니다. 네. 약 380만 톤 안팎으로 수요보다 40만 톤 가까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 농협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 쌀도 지금 31만 3천 톤으로 1년 전보다 2배나 늘었거든요. 여기에 비해서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9kg입니다. 2000년과 비교한다면 약 40%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불균형이 계속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밥쌀용 수입쌀 양도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네. 지난해 밥쌀용 수입쌀이 48,718톤이 공매 입찰 물량으로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43,138톤이 낙찰이 됐습니다.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 올해에도 8월 기준으로 21,250톤이 공매 입찰로 나와서 17,297톤이 낙찰이 됐습니다. 수입은 또 계속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쌀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양곡관리법도 있는데요. 양곡관리법에는 쌀 생산량이 3% 이상 늘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자체가 정부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네. 이 때문에 정부가 올해 세 차례 쌀 시장 격리에 나서긴 했지만 시기가 또 모두 늦었고 또 수매 방식도 최저가 입찰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농민들이 그동안 애써 키운 벼를 갈아엎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대책 마련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농민들이 요구하는 쌀값 안정 대책은 뭔가요? 네, 핵심 요구 사항은 쌀값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보장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80kg 기준으로 20만 원 선을 보장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이 수입쌀을 포함해서 공공 비축 물량을 100만 톤 더 늘리는 방안, 네. 또 지난해 생산된 벼 재고 물량의 전량을 좀 매입하고 올해 이 햅쌀 공급가인 예측 시에 이 선제적인 시장 격리 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농민 지원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이 쌀 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상북도에 요구하는 사항이 또 따로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농민들은 경상북도의 쌀 재배 농가의 안정을 위해서 헥타르당 20만 원으로 편성된 벼 재배 특별 지원금을 인상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생산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서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를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수당의 지급 대상을 지금은 농가 단위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걸 농민 단위로 바꾸고 또 현재 지원하는 금액도 60만 원에서 추가로 더 인상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인 CPTPP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경북의 대표 농산물인 사과, 건고추, 마늘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북도와 경북도 의회에 중앙정부가 CPTPP 가입을 하지 않도록 요구를 해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 그 농민단체에서 쌀값 안정을 위해서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청 기자께서 하셨는데 네. 이 양곡관리법 개정은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이 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이게 왜 그런 건가요? 네. 그 앞서 조 기자님도 언급을 했지만 이게 쌀값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 네. 이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의무화하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 통과가 됐는데 이 소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상임위에는 상정을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20일에 상정할 예정이었는데 이 정부가 25일에 쌀값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일단 정부 대책을 먼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농민들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이 법안이 통과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과잉 생산될 수 있다. 쌀값 통제를 못할 수 있다. 네. 이 가격이 무조건 보장되기 때문에 모두들 벼농사를 더 짓게 된다. 라고 우려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산량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초과 생산된 양을 시장 격리하는데 매년 7,8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 예산이 계속해서 더 늘어나게 되면 미래 농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네. 하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25일에 쌀값 안정화 대책은 이제 정부가 내놓을 예정이라고 방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어떤 방안들이 포함되는 걸까요? 네, 우선 정부는 쌀 매입 방안 등을 포함한 이제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번 내놓을 대책에는 과잉 생산된 2021년산 쌀에 대해서 시장 격리 조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과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수급 안정을 맞추는 게 쌀값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당장 금년도에는 워낙 시장과 괴리가 있어서 쌀을 격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가공용 쌀인 가루쌀 재배를 늘리면 벼농사는 그대로 하면서 거의 100% 수준에 의존하는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위적으로 벼 면적을 줄이기는 어렵지만 밥쌀이 아닌 밀가루 대용인 가공용 쌀 등으로 생산을 분산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요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네. 수요에 맞게 벼 재배 면적을 또 줄여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농지 면적은 적어도 160만 헥타르 정도가 유지돼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인데 올해 기준으로 보면 이 벼 재배 면적이 72만 7천 헥타르 정도였습니다. 이게 2020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10년 전에 84만 9천 헥타르와 비교하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쌀 재배를 계속 유지해왔던 이유가 이 다른 작물에 비해 많은 직불금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쌀값 안정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조 기자님. 네. 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45%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쌀 자급률은 92%를 넘고 있거든요. 여기에 또 연간 40만 톤이 넘는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잉 생산에 대해서 재고량도 더 쌓이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시장 격리 의무화를 하되 현행 채권 발행 방식이 아닌 본예산 편성으로 정부 예산을 우선 줄여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벼를 대체할 작물 개발 그리고 보급 계획을 세워야 된다. 또
다른 작물을 전환하는 농민에 대해서도 소득 안정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쌀값을 시장 논리가 아닌 식량 안보와 식량 주권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다행히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되면서 쌀 말고도 다른 이 작물에 대해서도 직불금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이 장기적으로는 다른 곡물에 대한 자급률을 높여 나가는 이 정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50분 지났습니다. 민중이 그린 가장 한국적인 그림이 바로 민화죠. 요즘 이 민화를 취미로 그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네요. 자, 우리 민화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가영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에서 새롭게 주목되는 우리 민화라는 주제로 릴레이 특강을 연다고 해서 다녀왔는데요. 먼저 이번 행사에 대한 이야기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 김성진 관장에게 자세히 들어보시죠. 예, 지난주 9월 14일 한국문화연구를 대표하는 정병모 교수님이 민화는 민화다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시작했고요. 총 4차례에 걸쳐서 민화 주제 릴레이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권정순 작가가 민화 그리기 체험 특강을 진행하고 있고요. 28일 김민수 작가가 뉴트로 시대 민화의 발견을, 그리고 10월 5일에 대구대 장진 교수가 우리 민화, 우리 문화라는 주제로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우리 조상들의 꿈과 소망을 표현한 민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해외에서도 우리 민화가 소박하면서도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고 하는데요. 이 특강을 들으시고 민화를 감상하시면 우리 민화의 가치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월 13일부터 대구대학교 성산복합문화공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 28일까지거든요. 전시장에서 권정순 작가와 김민수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민화의 매력은 그 대중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소재로 부귀 영화나 입신양명 같은 사람들의 꿈과 소망을 쉽고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화전에는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우리 대학 박물관은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된 열린 공간이니까 많이 오셔서 민화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전시도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체험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특강은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4회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특히 제가 방문했던 지난 수요일에는 특강과 더불어서 민화 그리기 체험도 할 수 있어서 더 특별하고 좀 재미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함께 이 그리기 체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또 붓을 쥐고 물감을 막 칠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죠. 네, 저와 함께 참여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가구점에 가서 이렇게 가구를 보다가 민화 그림을 보고 제가 그게 너무 컬러라든지 이렇게 오방색이라든지 컬러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우리 그 민화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있어 오던 그림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밑에 패턴이 있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그림 다음에 이렇게 색칠하듯이 민화 그리는 거 체험하고 있어요. 저 그냥 미술 입시만 하다가 민화 그리니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입시는 약간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얘는 그냥 2D로 그리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이물감은 물을 개는 거 처음인데 이거 농도 맞추기가 좀 어려운 거. 몽골에서 왔어요. 우연히 그 수업 듣게 됐는데 미술 관련 수업인데 이제 교수님이 여기 한번 와보면 좋겠다고 해서 한번 접하게 됐어요. 민화라는 그림은 저번에도 한 특강 때 갔었었는데 몽골 그 전통 그림이랑 약간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약간 조금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색깔을 섞어서 그라데이션 하는 것도 좀 어렵게 느껴져요. 약간 다양한 색채가 들어가 있고 문양도 흔한 그 유럽식 서양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아시아에게 나올 뻔한 문양도 많고 특이한 매력을 느낀 것 같습니다. 네, 몽골에서 온 유학생도 민화의 매력에 푹 빠졌는데 직접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일단 저는요, 민화하면 항상 그 강렬한 눈빛을 가진 그 호랑이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던데요. 많죠. 네, 민화 속 그림에는 여러 가지 상징과 또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개는 집안의 행복을, 다람쥐는 근면과 성실, 풍요를 상징하고요. 연꽃이나 잉어는 시험에 합격을 바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권정순 작가가 함께했는데요. 작가의 목소리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 미나 실기를 위주로 해서 소과도라고 아마 이제 그 야채라든가 어떤 과일 같은 거 이런 걸 그려가지고 2시간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서양화는 우리가 보통 그런 감상하기 위한 회화라면은 우리 민화는 그거하고 아주 다른 특징이 모든 그림이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나쁜 삿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원, 비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소과도에도 복숭아하고 모란이 나옵니다. 그 복숭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귀신을 쫓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복숭아는 장수를 의미해요. 가리키고 또 우리 모란은 그 자태가 참 아름답고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부귀와 영화를 상징하는 그런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혀 모르고 보는 것보다는 상징을 먼저 알아보고 감상하면은 훨씬 더 많은 재미를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그 바탕 재료 같은 게 다양합니다. 그런 바탕재에 그 퍼져가는 물감의 그 채색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 미나 자체가 오방색을 거의 그대로 쓰다시피 하고 보면 그대로 탁 가슴에 닿는 그런 그림이니까 그리고 강렬한 색상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오방색에. 네, 이번 미나특강은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에서 9월 28일 수요일 또 10월 5일 수요일 두 번의 기회가 남았습니다. 미나의 매력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윤가영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23도에서 28도 분포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고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강한 바람이 분다고 하는데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